이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 소장님 어떠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무게가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간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네. 세월이 가는 화살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잖아요. 근데 요즘 경제가 워낙 긴박하게 움직이니까 맞아요. 하루하루 그거 추적하다 보면 금세 일주일이고 또 YTN 생생경제가 그 경제 해설의 중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고 싶은 생각에 또 세계를 빨리 가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이 생생경제 목요일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두 분 덕에 저는 목요일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뉴스가 일주일 동안 막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뉴스들도.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노랜딩 시나리오가 일부에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거 노랜딩일 거다, 착륙 없이 쭉 좀 경기 확장 국면 이어갈 거다 이랬었는데 왜 이런 좀 회의론일까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요. 노랜딩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요? 예, 경제학에 어떤 이론도 노랜딩이라는 건 없어요. 자, 이 하늘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속 날아다닌다는 게 노랜딩 시어리인데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그 지구에는 중력이 있는데 지구상에서는 계속 떠 있을 것은 하늘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건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올 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뭐 5연타석 홈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일자리 굉장히 신규 일자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실업률 54년 만에 최저, 거기다가 소매 판매 3.0% 이것도 또 최대, 물가도 높고 모든 지수가 다 고공행진을 하니까 금리 인상 속에서는 흔히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을 할 것이냐. 이 연착륙이라는 게 소프트 랜딩, 살짝 내렸다가 기름 채우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하드 랜딩은 잘못 내려가지고 활줄해서 충돌해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를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살짝 연착륙을 시켜서 힘 좀 충전시켜서 다시 올리고자 하는 것인데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는 노랜딩이 온 것이 아니라 연착륙이 소프트 랜딩, 경착륙이 하드 랜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뉴욕 증시에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랜딩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고요. 노랜딩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그만큼 이제 내려올 힘도 내려올 때 기름이 떨어져서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한결같이 하늘에 오래 떠 있으면 아주 대대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해왔는데 잘못하면 추락하겠죠. 그렇습니다. 힘이 떨어져서. 추락 폭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것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떠 있어. 우리 영원히 떠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런 요즘 신기술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노랜딩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일고 있다. 이것 자체가 노랜딩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를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썼다가 아닌가? 좀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노랜딩이라는 단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랜딩이라는 단어가 이제 메커니즘은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착륙을 하다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되면 바로 이제 기술을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빗대서 현재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조금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라는 부분만 신경 썼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한 근저로 지금 현재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고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이 IRA법이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인프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쪽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힘을 얻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지표를 보고 현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현상을 보고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주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생각보다 많은 경제 참여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아무리 지표가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걸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게 지수가 좋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또 해석이 또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겹쳐서 론엔딩이라는 것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회의론에 대해서 이제 딱 근거를 들이내는 게 네. 이제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낮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4.75이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한 10년물은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개념이죠. 네.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아무리 지금 이제 노랜딩이나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 채권 쪽 시장에서 보면 역시 경기는 조금 하강 국면으로 가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되는 것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너무 로랜딩 쪽에 우리가 그 기대감을 높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노랜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프트 랜딩 정도는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거죠. 소프트 랜딩이 희망이에요. 되기를. 아직도. 소프트 랜딩을 해야 네. 미국도 살고 우리도 살고 금융시장도 살고 기업도 삽니다. 그런데 하늘에 너무 오래 떠 있으면 내릴 때도 기름이 필요한데 이제 하드 랜딩 경착륙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그 완전히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자고요. 지금 물가 잡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우리 차영주 박사를 한국은행 총재를 시키잖아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이렇다면 금리를 뭐 올릴까 내릴까 하지 말고 금리를 매달 5%씩 앞으로 10년간 올린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무조건 물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하지 않는 것이 금리를 그렇게 잡았을 때 물가는 잡았을지 몰라도 경기가 침체되겠죠. 경기가 침체 정도가 아니라 파국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잡는 것을 흔히 요즘은 골디락스라고 그럽니다. 골디락스. 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하게 먹을 정도. 그게 연착륙의 결과가 목표가 골디락스예요. 그래서 이제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에 나오는 건데 요즘 뉴욕 증권 시장에서도 목표가 연준의 목표는 골디락스 장세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완만하게 이제 하강시키는 그게 희망사항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완만하게도 아니고 하강까지는 아직 딱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해야 되겠다는 좀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질까요? 뭐 지표들을 계속 보긴 해야 되겠죠. 연준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그 뭐 특정 지표가 조금 잘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만큼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왔다. 결국 잘 나왔다라는 것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들이겠죠. 소비자 물가가 좀 내려앉는다라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좀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산 시장에서 오면 긍정적인 지표죠.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에 반응을 하면 연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한두 가지 지표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이제 그 역할이라든지 그들이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과연 완연한 추세를 꺾여서 누구든지 확신하는 단계. 그러면 이미 경기는 그거보다 더 꺾여야 되죠.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신 단계는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는 훨씬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빨리 허리띠를 풀르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FOMC 회의로 그 의사로 공개됐잖아요. 거기에 보통은 그 공개되기 전까지는 뭐
파월 의장이라던가 뭐 강하게 좀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만 좀 기사화가 돼서 그것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의사록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의사록이 정확하게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나왔어요. 네. 셋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지난 2월 2일 날 FOMC가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자, 디스인플레가 시작됐다. 그 디스인플레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 디플레하고는 다른 디스인플레, 인플레이 조금 꺼진다는 거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뉴욕 증시의 주가도 크게 올렸고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른바 연준 피벗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통화 되지 정책이 않을까. 완전히 이제 바뀐다. 그래서 제가요 밤새 4시부터 보셨어요, 시작해서 다? 그 엄청난 양입니다. 그 마이뉴트라는 게 회의록 전부를 다 기록해 놓은 네, 거거든요. 그 말이 혹시 있는가? 바로 그 FOMC 회의한 직후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디스인플레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의사록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개인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위협적이다. 트리터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요. 2월 2일 날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네. 그 전에 0.50, 그 전전에 0.75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하다가 베이비 스텝이라는 0.25로 내렸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이제 연준위원들이 다 합의를 해서 다 0.25를 의견 일치를 보았지 않았느냐 했는데 네. 그 연준 의사록 마이뉴트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12명 중에 2명이 반대했어요. 2명은 이거 안 된다. 물가가 여전히 높으니까 금리 최소한 0.50을 올려야 된다. 빅스텝 주장을 2명이 한 거예요. 네. 이것은 연준 의원들 간에도 아직도 그 금리 정책에 관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할 텐데 제롬 파월이 기본적으로 비둘기파입니다. 네네. 네? 이분은 그냥 기업 현장에서 어떤 그 기업들 상사 분쟁 그것을 대리해 주던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네. 정통 경제학자가 아닌 유일한 역대 110년 역사의 정통 경제학자가 아닌 유일한 연준 의장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싶고 물가도 잡고 성장률로 둔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조금 더 낙관적인 했던 얘기를 같아요. 네. 보통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성장률보다는 물가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둡니다. 한국은행법 1조에도요. 성장은 얘기가 없고 우리나라도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단 네, 말입니다. 네. 물가만 보면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연준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조금은 의견 일치는 아직 안 됐다. 그러나 전체 무게의 중심은 차영주 박사 지적대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은 그 최종 금리 파이널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고공의 하늘로 올라가 있는 이 고공금리 이것을 고원금리 피크 하이 금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몇 개월까지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준 의원들 간에도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이번 FOMC 의사록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씩 금리는 뭐 올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이제 이게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국제통화기관 IMF도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시아 나라들의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약간 뭐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래요. IMF에서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글로벌 경기가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을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가는 형국이 일단 좀 커요. 뭐 각국의 이제 경기 상황보다는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좀 시각이 좀 바뀐 거죠.
아시아 경제 스스로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스스로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현재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세 분이 합의해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린 내용인데 네네. 지금 이제 상품이라든지 운송비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물류비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했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이제 초과하는 부분들 어쨌든 아시아 경기도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신호가 잡히긴 하지만 현재 근원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보니까 이러한 점들도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금통위가 한국 기준금리 발표했어요. 동결했잖아요. 네, 3.5%로. 우리는 지금 동결을 했네요. 뭐 7연속 금리 인상했다가 8번째 연속으로 할 것인가 좀 봤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동결 쪽으로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때요? 좀 물가가 조금 잡혔다 이런 판단이 들어간 걸까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개 속의 운항 어디로 갈 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예. 차를 그동안에 금리 인상 물가를 잡는 쪽으로 차를 쫙 달려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뿌옇게 내려져서 어디로 가는 게 옳은지 혼돈이 된다. 그래서 잠시 쉬자.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다기보다도 금리 정책 보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보류. 지금 어떤 문제냐면 바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왔는데 이 금리 인상 너무 많이 하면 경기를 망쳐서 그것도 하드 랜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디락스로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무려 4나라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에 앞서서. 네. IMF가 바로 그 대목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IMF도 금융기관이고 비교적 좀 물가 억제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기보다는 물가 잡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금융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네. 미국 달러는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아시아 통화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돈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MF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좀 그 경기도 물론 걱정이지만 이 환차익, 환율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서둘러 하지 마라.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IMF가 지금 반대하는데 IMF는 계속 금리를 올려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IMF 조건 하나는 네.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면하고 그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원 물가가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가하고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식품 물가하고 그 유가를 포함한 것이 일반 물가고 그걸 빼면 근원 물가가 되는데 지금 물가가 잡혔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또 미국 물가 지수 CPI가 좀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예, 맞아요. 최근 한 6개월간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천연가스 유럽이 이상 난동 현상으로 해가지고 천연가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화량하고 무관하게 외생 변수에서 물가가 떨어진 것이니까 그거를 뺀 게 근원 물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 근원 물가를 보고 그것이 여전히 강세라면 금리 계속 올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정책 가이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 유가가 좀 떨어져서 도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애매한 게 그 근원 물가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 경제 침체로 간다. 네. 그다음에 우리 수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물가 잡자고 그 완전히 그 교각사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교각사루. 쇠 뿔이 잘못됐으면 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뿔을 의사가 와서
잘못 빼면 소가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물가 잡자는 것이지 한국 경제 망치자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그냥 동결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물가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 측면에서 지금 빨간불이 계속 켜지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GDP 성장률이 4분기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에서 상품 수지가 적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죠. 놀라운 것은 우리 이제 2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약 60억 달러 적자였어요. 근데 1월부터 지금까지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 무역 적자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무역 적자가 43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20일 만에 작년 거에 약 40% 무역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40%가 줄어들게 됐고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도 좀 올라가고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여서 민간 소비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다양한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줄어드는 상황, 수출이 안 되는 상황.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 자체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경기 측면에서 보면 또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발언들을 지난주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내용과 함께 미국 경제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퀴즈 전해드리고 2부에서 또 중국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2부 시작했는데 2부에서는 중국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4년 만에 보아오 포럼을 대면으로 연다고 해요. 이 보아오 포럼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3월 28일부터 4일 동안 이제 그 하이난의 보아오라는 데서 이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휴양지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경제 양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중국이 이제 주최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조금 이제 그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포럼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포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인데 19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면 포럼을 했을 때 60개국에서 약 2천여 명의 분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참석을 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이제 대면을 하는데 양회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 여부가 관건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제 관계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주도를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맞는 이제 세계 각국 지도자분들에 대한 초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리창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계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초청을 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지금 처한 위치 입장에서 본다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예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우리 경제계 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지도자들이라든지 경제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서로의 어떤 뭐 탐색전 저는 뭐 그거에 하나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관심이 좀 집중되는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토론의 장인 건데 그 모이는 그러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오는 건 어떻게 아시아 지역에 국한이 됩니까?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좀 다 모이나요? 예, 저 한 3번인가 회의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오 이 포럼은 중국 게 아닙니다. 말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중국 게 아니고 2002년도 정확하게 21년 전에 일본, 호주, 한국 등이 제창을 해서 자 아시아도 좀 공동의 발전 방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따온 모델은 어디서 왔냐면 유럽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보스 포럼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공통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다 모아서 네. 좀 충돌 없이 공통 과제를 하자.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하고 똑같습니다. 아시아의 자유도, 아시아의 선진도 이 포럼에서 다 이 보아우 포럼에서 지수도 다 발표하고요. 이 보아우 포럼은 그 멤버가 아시아 각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고 멤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같이 내고 있어요. 다만 장소를 스위스 다보스에 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제일 사람들한테 어트랙티브하고 날씨 따뜻하고 좀 놀기 좋은데 없냐. 이래서 보아우라는데 그 완전히 어촌이었어요. 예. 그 정말 천연 그대로의 모습이죠. 중국 제일 남쪽에 하이난섬 있는데 거기 충칭시에 보아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 완전히 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그러니까 아시아의 경제 리더들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미중 간에 지금 이 통상 마찰이 생기면서 네. 이 앞으로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고민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이 코로나를 끝내고 여기서 행사를 하니까 아주 주목을 끈 겁니다. 거기다가 또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외국인 기업인이든 뭐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코로나를 명분으로. 네, 네. 그런데 보아우가 이제 그 정식 대면 회의를 하니까 가고 싶다 그러면 비자 문제 없이 보아우 간다 그러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YTN 생생경제도 보아우에서 한번 생방송하여서 저희 한번 가야 되는데. 네,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 과연 중국의 메시지는 뭘까? 또 거기에 팀쿡 갑니다. 팀쿡. 예. 저 애플에 그 밖에도 뭐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도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CEO들 와서 아시아 경제 협력 방안 이런 걸 논의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3연임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냐. 특히 뭐 IT, 빅테크 기업 많이 죽였는데 이제 안 죽일 테니까 좀 투자 좀 해. 한다든지 그런 중국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네. 중국의 투자 규제도 많이 해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아시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중국이 지금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한 상태에서 또 여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인들도 만나고 뭐 세계 주요 기업의 CEO들도 만나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경제를 이끌어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큰 행사 자리가 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특히 의미 있게 좀 다뤄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게 3월 28일부터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시진핑 집권 3기 여는 양회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치 경제가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우리가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회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국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회도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총칭해서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전국에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도자들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로 이제 막을 내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회와 행정부 행사 같이 있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중국 같아요. 최대 정치 행사. 그렇죠. 정치 행사인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국회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행사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일정도 있지만 경제적인 일정도 이제 정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후에 이제 포럼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건지 그걸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추가 주목이 되고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이 확정이 됐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시진핑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죠. 과거 이제 나라를 이끌어봤던 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자신의 입지가 더욱더 사실상 우리는 집권 체계가 이거보다 좀 더 오래 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확인하는 과정. 우리가 이제 글로 보는 거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의미가 더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양회에서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지금 있다고 하던데 어때요? 뭐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중국 그 대학에 처음 갔을 때는 많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회를 뭐 중국의 국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은 공산당 당원들이 꾸려가는 공산당 국가예요. 그렇죠. 당이 하나밖에 없죠. 예, 일당 독재죠. 거죠. 그런데 그 공산당 당원들은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당권 분립해서 국회가 그 정부를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양회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말로 양후이라고 그러는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하는 또 의결기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정협 이것은 중국의 어떤 원로들 모임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최초의 조직은 정협이라는 이 그 정치협상회의가 최초로 1949년 중국 공산당 만들기 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쪽 멤버나 이쪽 멤버가 똑같은 멤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국의 모든 국가적인 어젠다 결정을 양회에서 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양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진핑 3년이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 양회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산당에서는 내부 안을 만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회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정책,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하고 또 어느 산업에 어떻게 육성하고 요거 양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양회는 정치협상회의 정협들이 공산당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그 현재 실무진들이 이런 거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괜찮습니까? 윤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자리고 또 전인대는 전국의 지역 대표들 인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 프로세싱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성장률 목표도 양회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코트라에서 좀 예측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한 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상당히 낮아진 수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높아진 수치일 수도 있고 IMF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4%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장률은 좀 변동폭이 커요. 작년에 3%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 매기가 중국에 대한 이제 건데 어쨌든 목표치는 낮게 잡을 수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는 5% 내외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코트라에서 예측한 겁니다. 네네.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고 경기 부양도 이제 방향이 어디 쪽으로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자산 시장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죠. 현재까지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소비 쪽 진작에 힘을 실리면서 소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죠. 과거에 이제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지금보다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의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들이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도 확언하기는 어려워요. 그동안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헝다그룹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그 은행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 각 기업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민은행 이런 대출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네. 지방 정부가 또 채권을 발행해서 또 이런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무리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도 중국 은행들의 부실도가 떨어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지방은행 채권 발행을 2조 1,900억 위안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조 위안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양회에서 이제 자산시장에서 보는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치 그다음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여기에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한 가지만 첨언을 네. 해주시면요. 굉장히 이분이 중요한 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 국부인 마오쩌둥 이후에 처음으로 3년임을 하는 네. 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2번까지만 하고 다 그만뒀는데 3년임이라는 무리수 영구 집권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서 이 시진핑 선생이 어떤 걸 했냐면 공동 부유를 하자. 네.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대기업들도 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중산 대중이나 못 사는 사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동 부유를 슬로건으로 내걸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3년임이 확정됐으니까 본심이 드러날 것이다. 그 본심이 뭐냐. 그것이 결국 경제 정책에 성장 우선이냐 복지 우선이냐 이런 것에 성장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 눈치도 볼 것 없이 5년이 보장됐지 않습니까? 속내가 나올 것이다. 그 시진핑의 속내를 보자 이거죠.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혼자 장기 집권, 초장기 집권을 지금 목표로 세우고 집권 3기에 들어서는 건데 국민들의 지지를 진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시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뭐 그 백지 시위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백발 시위라 그래가지고 좀 고령인 분들이 이제 시위를 한다고. 근데 이게 웬만하면 이 반정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그래요. 이게 뭐 반정부 시위의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의 좀 방향, 그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은퇴자분들께서 또 연금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령액에 이게 대해서. 지금 의료 보조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게 그 보조금 상태로 이제 월급처럼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의 한 6% 정도를 의료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죠. 그 의료 보조금으로 이제 6%씩을 줬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치료비 우리처럼 이제 의료보험식으로 이제 하겠다. 실질적으로 쓰는 쪽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고 일부 조금 성에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긴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그렇다고 이제 조금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뭐 중국이 뭐 중국 분들 얘기 들어오면 다양한 뭐 시진핑 주석 이후에 지도 높았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이렇게 그 대중들을 위한 정책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갖춰져야 될 것들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의료보험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거기도 연금이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대 이상이 되면 매달 얼마씩 또 받는 이런 제도도 시진핑 주석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들인데 우리가 가장 그 조세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세금 걷는 거하고 줬던 거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굉장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 런민다시아라고 대학에 좀 그 재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에서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또는 시위를 한다. 그럼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아주 공포 정치입니다. 네. 정부에 대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공산당은 무오류거든요. 공산당은 실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공산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위가 일어났다. 자, 지난번에 백지 시위. 왜 백지 시위를 했느냐. 뭐라고 적어내면 뭐 반대한다 그러면 코로나를 빨리 풀어라. 잡혀가서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백지로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네, 그렇죠. 잡혀가면 자기 익스큐즈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결국은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빨리 풀었죠. 자, 중국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거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의료보험비는요. 이제 노인들은 굉장히 한국 노인들도 공감을 하는 건데 중국의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은 이 병원 시스템이 잘 안 돼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네. 신장성 병원이 없는데 우리는 본인이 의료보험을 가입해도 병원에 가면 코페이하고 얼마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너희들이 알아서 곰을 잡아먹든지 재래시장 가서 약을 구워 먹든지 그래서 돈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병이 생기든 안 되든 돈을 줬습니다. 노인들은 그것이 유일한 그 노후 자금이었어요. 네. 양로당에 모여서 그거 가지고 마작도 하고 뭐 사먹기도 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그 시위가 확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도 이제 완전 공권력의 강력한 통치가 쉽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대가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저희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짧게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침공한 지 1년이 돼요. 내일이면 2월 24일입니다. 푸틴이 침공 이후에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근데 여기서 한 2시간가량 했다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핵무기 사용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 이런 표현들이 기사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는 부분들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인 국정연설을 했다라는 게 무게감 실리죠. 그 전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5억 달러의 군사 원조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전략 무기 감축에 대한 것들을 참여를 중지 선언했고, 그다음에 ICBM이라는 장거리 폭격기 등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로 인한 공포정 이제 전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입장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좀 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약 탈퇴가 아니라 중단 선언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속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짧게 한 30초 정도로 말씀해 주실 그렇습니다. 수 지금 있을까요? 뉴스타트 이 굉장히 이게 서로 핵을 감축하고 서로 사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 지금 그것이 세계 평화를 지켜주는 중대한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드를 하나의 지렛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로. 탈퇴하는 건 아니고 미국이 말 잘 들으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전면전 선언이라기보다는 조건부로 한쪽에서는 대화를 잘해보자. 한쪽에서는 전쟁하자. 이렇게 공수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 경제 이야기 했고 미국 또 중국도 갔다 왔고요. 러시아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글로벌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